우리가 먼저 읽으면서 정리를 하기 전에 예술 파트가 나오네, 예술 파트. 그러니까 예술 파트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 여기 뭐뭐 들어가? 일단 예술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장르가 들어가 있어? 어떤 범위가? 미술이 나왔죠, 미술. 미술 당연히 예술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 뭐 있어? 건축도 여기 있어요. 건물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한옥의 구조에 따른 거, 디귿자형, 미음자형 이런 구조도 여기 예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음악도 있어, 음악. 음악도 나와요. 다음, 사진. 사진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조각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범위가 나온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나올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에 따른 변화가 나올 때가 있어. 시대에 따른 변화, 양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어떤 구조라고 했어? 통시적 구조라고 했죠. 통시적 구조. 그게 뭔데요? 15세기에는 이랬고, 16세기에는 이랬고, 17세기에는 이랬고. 꼭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색이 안 나오면 아닐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뒤에 가서 뭘? 뭐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 때는 이랬고, 조선 때는 이랬고. 이것도 시간을 변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나라 변하는 게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시적 구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통시적 구조는 주로 어디 나오냐? 예술 사조라고 하겠구나. 사조라고 할까? 이게 뭐냐면 어떤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술로 따지면 뭐 입체파, 야소파 그런 것도 있지. 무슨 파 나오는 거. 시대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 초현실주의 뭐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사조예요. 어떤 그 갈래, 흐름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 파트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지. 그림 자료가 나올 때 있지. 그림 자료가. 우리가 제목 봐서 이미 스포를 당했지만 만화에 대한 글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도 만화를 써서 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 만화의 특징이 나오면은 그때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되겠고 그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일단 요거를 분석을 하셔야겠죠. 이제 3분을 드릴 테니까 3분 드리고 그다음에 4분 문제까지 4번 문제까지 푸는데 4번 드리겠습니다. 읽고 정리하고 문 시작합시다.
이제 풀어봤어? 어때? 시간 좀 더 필요해? 풀어봤어? 소영 어때? 음. 같이 볼까? 자, 일단 1문단에 우리가 중심화절 나온다고 했으니까 1문단의 중심화절을 찾아봅시다. 만화란 대화를 삽입하여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이래요. 아, 시작하자마자 만화, 물론 우리가 스포를 당했지만 제목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비문학은. 만화란 A란 대화를 삽입하여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이다. A란 B다. 이건 뭐라고 했어? 정의의 설명 방법이라고 했죠. 1분단에서 낯선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만화라는 것이 중심화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만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다음 뭐가 나와? 영화가 사물의 운동이나 시간을 재현하는 예술이라면 만화는 정지된 그림이 의도된 순서에 따라 공간적으로 나열된 예술이랍니다. 갑자기 이제 영화 얘기를 하잖아. 그럼 영화는 뭔데? 이거 내가 구분을 위해서 좀 색깔 다르게 할게. 사물의 운동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예술이에요, 영화는. 근데 우리가 중심화를 잡았던 만화는 정지된 그림이 의도된 순서에 따라 공간적으로 나열되는 예술이랍니다. 그럼 이거 뜻을 좀 이해하고 가자. 자, 영화가 사물의 운동이나 시간을 제한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화면을 찍고 있지, 지금. 그래서 얘가 달리기 한다고 쳐. 등장인물이. 자, 달렸어. 그럼 달린 순간에 이미 과거로 지나갔지.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돼? 현재형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달리고 있어 보이는 거죠. 그게 운동이나 시간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찍어뒀으니까 그 찍어둔 그 장면이 지나가더라도 다시 현장으로 볼 수 있어. 근데 만화는 어때? 정지된 그림이 의도된 순서에 따라 공간적으로 나열된 예술이래요. 이게 뭐 우리나라식 만화랑 일본식 만화는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읽잖아. 그리고 다 읽으면 어떻게 돼? 밑에 내려가지. 그럼 이제 이렇게 순서를 읽겠지. 그지? 이 순서에 따라서 그림을 일부러 의도된 순서 배치해야 되는 거야. 만화를 쓰는 사람이. 그게 공간적으로 나열된대. 자, 어떤 종이에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된다. 라는 예술이 바로 만화인 거죠. 그럼 그 다음 봐봐. 또 문학이 문자만으로 구성된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면 만화는 글로 구성된 문학적 요소와 그림으로 구성된 미술적 요소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복합적 의사소통이네. 문학과 영화는 다르지만 이게 똑같이 왜 등장했어? 만화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세모로 할게. 세모로 똑같이 표시할게 색깔도. 문화가 어때? 문자만으로 구성된 언어적 의사소통이래요. 즉, 뭐, 소설이나 시 같은 거, 우리가 봤잖아. 아까 이교시대 시 봤지? 그거 뭐로 돼 있어? 글로 돼 있어. 그림 있어? 없어요. 보통. 근데 만화는 어때? 글로 구성된 문학적 요소와 그림으로 구성된 미술적 요소가 연속으로 나열된대. 글도 있고, 말풍선 있지. 그리고 글 설명글도 있고, 속마음글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림도 따로 있는 거니까 복합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복합이야? 여기 위에 나오는 듯이 문학과 미술적 요소 얘가 합쳐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만화잖아. 만화의 특징 1번인 거고 의도된 순서 따라 이게 1번. 여기가 특징 2번이 되겠지. 착각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지만 위에 있는 저기 파란색은 영화의 특징이고요.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문화의 특징입니다. 둘은 다른 거야. 하지만 우리가 구별을 위해서 결국 얘네가 왜 나왔겠어? 만화랑 영화랑 지금 차이점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문학과 만화를 차이점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얘기하는 주된 화제는 만화니까. 각각 다른 예술 장르랑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뭘 하려고? 만화만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인가요? 1문단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자 2문단 가자. 문학과 같이 문자로 된 언어적 의사소통은 위랑 이어지니까 이거 똑같이 갈게. 실체, 언어, 기호와 인지라는 전환 과정을 거친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색칠을 하는데, 채르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얘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 사람도 설명해 준 거예요. 대출에. 작가는 자신이 의도하는 말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여 기호인 문자로 표현한다. 독자는 문자를 학습하여 작가들의 기호들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 자, 실책, 언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 어떤 생각이냐? 아, 나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써야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바로 떠올리잖아. 아, 옛날에 흥부랑 노을부가 살았는데 하면서 떠올렸어. 그걸 어떻게 해? 글로 적겠지. 옛날에 흥부와 노을부가 살았는데 하면서 적을 거 아니야. 그게 기호화야. 그럼 우리가 그걸 알려면 인지하게 알아차리는 거잖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을 배워야 돼. 한글 모르는데 글을 읽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문자를 학습하여 작가의 기호를 인지한다는 게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기호라는 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영어 배우고 한자 배우듯이 똑같죠. 한글도 배웠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와 달리 즉 무슨 방법? 대조를 쓰겠다는 거야. 이와 달리라는 건 정지된 그림이 중심이 되는 만화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만화는 이러한 전환과 학습의 과정 없이 실체, 그림, 인지라는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인지가 가능하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은 우리가 그림 보는 걸 배워야 되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글에 비해서. 글은 무조건 배워야 알 수 있어. 글을 모르면 인지돼야 돼? 안 돼. 근데 여기는 그냥 그림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 이때 만화에 접시된 그림은 인물이나 물체의 주변에 그려진 효과선을 통해 독자의 상상 속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 자, 여기 1번에 나오네. 만화의 구성 요소 1번. 만화의 효과선 사용해서 도움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위에서 봤듯이 만화는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인지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효과선을 사용해서 어떤 거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어. 만화는 원래 정지는 거잖아. 움직임이 없는 건데 움직이게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장점 때문에 복음을 막론하고 만화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런 장점은 뭐겠어? 간편한 움직임. 이게 만화의 장점이죠. 글처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 바로바로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디다 썼어? 내용 전달 도구로 썼다. 위에 나오는 뭐 실체, 언어, 기호와 인지 이런 내용들이 어렵긴 하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한 번 더 좀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줄보다 밑에 줄을 읽으면서 아 그런 얘기구나. 글을 배워야 읽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만화는 어때? 만화는 안 그래도 되는구나. 둘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지. 너 해보고 이게 뭔데라고 할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와 달리 여기만 필드 부분 있다고 대조하려고 한 거다. 라는 거. 그럼 자 3번 가자. 만화는 그림과 그림을 담고 있는 각 칸으로 구성되는데 자 만화는 글이나 그림을 담고 있는 각 칸으로 구성된대요. 칸이라는 건
만화의 구성 요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아까 효과선이 나왔는데 구성 요소 2번이 나왔다. 칸이라는 거. 그럼 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줄 거 아니야. 만화의 칸은 다른 표현 양식과 달리 이것도 대조잖아, 그렇지? 무엇과 달리.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1, 2, 4분하다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보지만 대조의 방식으로 만화만의 특징을 강조하고 한다는 거예요. 만화를 만화답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보자. 만화에서는 칸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공간들을 따라서 독자의 시선이 일정하게 이동한다. 그렇잖아. 우리가 웹툰을 봐도 그렇고 그 칸에 따라서 여기가 끝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때문에 각 칸은 전체 작품에서 독자의 시선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독자의 시선 방향을 일정하게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뭔데? 칸이 하는 역할인 거죠, 역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시선을 유도한대. 그걸 따라서 많이 한대. 라는 거. 그리고 이 이유는 앞에 나오지. 어, 시선, 그러니까 각각의 공간에 따라서 독자 시선이 일정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저 작품에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원인과 결과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3분단은 우리가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칸, 그리고 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럼 그 다음, 자, 갑자기 그러다가 나오지. 만화의 칸은 크기와 모양이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위에서 지금 칸의 특징과 칸의 역할이 나왔어.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었잖아. 그지? 그냥 역할을 얘기한 거였어. 그래서 그러한 뒤에 여기 단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칸은 일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 만화의 칸은 내부의 그림과 말풍선을 통해 나타난 인물 심리나 작품적 상황에 따라서 크기나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칸의 특징이겠지. 이거 칸의 특징이지. 이거는 아예 정리하고 여기 위에 아까 넘어갔었는데 만화를 만화답게 보이는 효과 이게 칸의 특징 1번이었지. 그럼 여기가 칸의 특징 2번이 되겠네. 만화를 만화답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크기나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라는 것. 이는 독자의 읽기 시간에 변화를 주어 장면을 극대화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특징 2번의 효과인 거죠. 이렇게 바꾸면 다양하게 하면 뭐가 좋은데 읽기 시간에 변화를 줘요. 큰 부분을 많이 읽겠지 아무래도 오래 읽고 작은 부분은 빨리 읽고 넘어가니까 극대화, 키우거나 축소, 적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문단 얘기였고 그 다음 자 칸과 칸 사이의 여백 역시 독자의 상상력을 극대화한다.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야? 폭과 선이 일단 구성요소 1번이었고 그 다음 칸이 2번으로 나왔지. 그 다음 칸과 칸 사이에 뭐가 있대? 여백이 있대요. 그럼 여백은 뭐겠어? 만화의 구성요소 3번이 되겠죠. 칸과 칸 사이가 있기 때문에 칸에다가 연결을 해도 되겠지만 얘를 따로 보는 게 좀 편하겠지 문제 풀기가. 자, 만화에서는 칸 내부의 그림이나 말풍선 등의 내용이 사건의 중심이지만 독자는 칸과 칸 사이 여백을 통해 제시된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 제시된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백이 주는 효과죠. 사실 이 여백, 공백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굳이 여백을 넣을 필요 없잖아? 다다다다 붙여서 되는데 우리는 읽으면서 칸과 칸 사이의 내용이 없지만 그 사이에서 상상을 펼쳐본다는 거야. 이다음 어떻게 됐을까? 하고 다음 칸 넘어간다는 거지. 또, 왜 플러스? 네.
칸 내부의 그림이 정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칸과 칸 사이의 여백을 통해 칸 내부의 그림들이 연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자, 이건 1번, 2번 과 2번이 되겠네요. 여백이 무슨 효과가 주는데 1번과 2번의 효과를 준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상상력을 통해 정신의 그림으로부터 움직임을 이끌어낸다. 라는 거. 그럼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것도 움직임이잖아? 근데 여기 위에 봐봐. 아까 우리가 뭐였어? 효과설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대잖아. 얘가 움직임이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정도도 읽으면서 머릿속에 넣고 문제 풀러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이 글은 뭐에 대한 거라고? 만화에 대한 거라고. 근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만화의 일단 특징이 나오죠. 어떤 특징이 있냐? 만화는. 일단 만화만의 장점이 있었어. 글을처럼 배우지 않고도 바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가 나왔지. 효과선, 칸, 그리고 여백이라는. 그리고 그 각각의 구성 요소의 효과가 무엇이냐? 그걸 왜 쓰냐? 라는 것이 이 글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설명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 대조인 거야, 대조. 만화와 다른 것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만화만의 특징을 정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럼 넘어가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아까 4번을 먼저 풀었으니까, 자, 4번 답이 뭔데?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 내용 일치 문제는 앞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앞에 없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겠지. 자, 1번 뭔데? 만화의 칸을 만화를 만화로 보이는 효과가 있대. 칸이니까. 아까 우리가 찾았던 칸의 역할. 이거 보시면 되죠. 만화를 만화로 보이는 역할인데. 그럼 1번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 2번. 만화는 문학적 요소와 미술적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예술이다. 뭘까? 문학과 미술. 왜 써놨네? 어디에? 1문단 마지막에. 그럼 얘는 복합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예 써놓자. 1문단이라고. 1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3번. 만화 칸사의 여백을 통해 독자는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대. 여백은 칸 아래 나왔으니까 저기 아래로 간다 생각하면은 여기 나오잖아 여백. 상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게 첫 문장부터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5 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자 만화와 달리 영화는 사물의 운동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예술이다. 영화 얘기는 처음 해놨던 것 같아. 봤을 때. 자 영화는 사물의 운동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예술. 얘도 1문단에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몇 번의 답이냐? 5번의 답이겠죠. 만화 효과서는 인문의 물질 주변에 그어져 문자의 학습을 돕는다. 사실 이거 있잖아. 앞으로 돌아갈 필요 있어 없어? 문자의 학습을 돕는데 만화는 근데 문자 없어. 없는 게 중점이라며. 그림만 보고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며. 그러면은 말가 안 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만화에는 문자 글이 있죠. 글이 있지만 그림이 중심이기 때문에 문자 학습 필요 없다라는 게 메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자 5번. 당연히 만화니까 많은 내용이 나올 거고 보기를 봅시다. 잔치국수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뭘 봐야겠어요, 여기서? 세 가지를 봐요, 세 가지. 만화에 나오는 특징들. 효과선이 있는지, 아니면 칸과 칸의 어가 나눠져 있는지, 칸의 크기는 일정한지 다른지, 그다음 세 번째는 칸과 칸 사이 여백이 있는지. 그럼 또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1번. 실체, 그림, 인지를 통해 상황을 인식이 가능하고, 만화의 특징 보자. 실체, 그림, 인지, 맞네. 그러면 1번은 아니고. 그 다음 2번. 각 칸의 크기 변화를 통해 읽기 시간의 변화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칸의 크기가 달라, 같아? 다르지? 처음 세 개는 되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잘라놨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훨씬 커. 그렇지. 칸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 즉, 읽기 시간의 변화를 주죠. 읽는 사람이 크면 더 오래 읽게 되니까, 짧으면 쭉 지나가고. 남자 3번. 각 칸의 부분을 통해 시선이 일정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이동하는데? 이 순서로 이동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한 번 더 우리가
4번. 칸과 칸 사이 여백을 통해 칸 내부의 그림들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 그럼 자, 여백 내용을 보자. 여백 내용을 봐. 칸과 칸 사이 여백을 통해 제시된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 역동적으로 느껴진대. 뭐를 통해? 여백을 통해서.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주로 움직임이 나온 데서 느낄 수가 있죠. 여기서 사실 크게 못 느끼지만 여기 이 국수 먹는 거 하나 내려놓지. 딱 이 일련의 동작 연속을 통해서 이게 여백을 통해서 이 사이에는 들었겠군 이라는 거다. 드는 장면 안 나오잖아. 여기는 내려놨겠군 이라는 상상과 움직임 연속이 나오죠. 여백 사이에서. 이해돼? 그럼 저 답은 5번인데 5번이 왜 틀렸을까? 각 칸 모양이 일정한 형태를 함으로써 여기 이게 대각선 잘라놓은 거 보이지? 일정하지 않은 형태였고 크기도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5번이었고요. 자, 6번.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무슨 의사소통이라고 하냐? 글은 문자였고 만화는 이제 그림인데 자, 문학적 요소와 미술적 요소가 어떻게 된 거?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 네, 즉 복합적 의사소통이다.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지? 그럼 요거 체크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뒤에 동양산수화에서의 전명인물이라는 예술집이 또 나오는데 이거 읽으시기 전에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글 공시적 구성입니다. 아까 공시적이라는 게 뭐였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기 발달 과정, 발전 과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너네가 읽을 때도 정리를 하셔야겠죠. 이것도 읽고 뒤에 얘는 또 그림자로 또 나와요. 때문에 윗글을 바탕으로 하려니까 이걸 보고 참고하기 좀 힘들고 너네가 앞을 읽고 나서 이걸 문제 풀어야 되거든. 8번까지 푸는데 드리겠습니다. 읽고 푸는데 8번만 풀어봐. 8번만 나머지가 남겨두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까?
보자. 자, 동양산소에서의 전병인물이라는 거고 똑같이 일단 문단부터 나눠 놓겠습니다. 그래야 각 문단의 중심 내용 공개를 편하니까. 얘는 4문단까지밖에 없네. 봅시다. 자, 1분단 또 화제가 나오겠죠. 동양산소의 주된 소재는 나무와 바위, 산과 계곡 등 자연물이랍니다. 동양산소화라는 낯선 개념이 나왔고 그 소재가 나무와 바위, 산과 계곡 등 자연물이었대. 자연 속에 있는 걸 소재로 그림을 그렸대. 그런데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대부분의 산수화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답니다. 오, 주요 소재가 분명 자연물이라는데 사람은 자연물이 아닌데도 사람이 그려진 게 유명하고 잘 그린 그림이라고 평가받는 게 많답니다. 이게 어떤 동양산수화의 특징이겠지. 자연물과 함께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어요. 배를 타고 산을 향해 다가간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풍경을 즐긴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전체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고 간단하게 그려져 있다. 자, 사람은 사람인데 그려져 있긴 한데 어떻게 전체 막 산이나 이런 자연물에 비하면은 되게 조그맣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산소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지. 작게 그려져 있고.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뒤에 나오는 점경인물이라는 게 나오죠. 1문단에서 따옴표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 점경인물은 동양산서에 등장하는 작고 간단하게 묘사된 인물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A는 B이다. 정의죠, 정의. 1문단에서 정의가 나오고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 즉 우리가 점경인물이라는 것을 중심 화제로 삼아서 글을 쓸 것이라는 예고지. 주로 절경을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을 그린 것이다. 절경,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을 그린 것. 이게 점경인물이란 거지. 그치? 여기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이거 한자로 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하늘, 천, 땅, 지, 인, 사람. 그렇지. 사람은 인이잖아. 천지인 들어봤지? 그 아직도 그 휴대폰 천지인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그것처럼 천지인이라는 건 옛날 이교적 원리에서 하나로 봐야 하나. 사람이 별게 아니라 자연물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도 그 속에 속한 존재란 거예요. 우리가 국민정음별도 이게 나왔었지. 아무튼 이 천지인 사상이 깔려 있다. 즉 이게 바로 사상적 배경이다. 자연물을 그리는 그림의 동양산수에 인간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 아, 네. 다른 존재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봤기 때문에 자연물 그래도 인간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인 거지. 자, 이런 점에서 동양의 산수화는 자연의 선비와 만물의 질서를 형상화한 것이며 이때 인간은 자연과 대립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존재이므로 산수화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여기 나오죠. 인간은 자연과 대립한 존재가 아니야. 정반대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 일부인 존재라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동양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걸 우리는 자연관점. 어떻게 보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도 있지.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조화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동양의 사상적 배경이었습니다. 무엇이 사상적 배경? 동양 산소화를 그리고 전경임을 넣는 이유인 거지. 요 1문단 내용 이해되니?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 그럼 자 당연히 이제 2문단부터는 우리가 찾았던 중심 화제인 점경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봐봐. 점경인물의 전통은 중국을 중심으로 1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몇 세기 몇 세기 나오는 공시적 구조가 드러나는 처음에. 10세기 후반에 나오네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몇 세기라는 거는 세기 1을 하면 된다고 10 나왔으니까
900년대부터 출발이야. 900년대부터. 이게 1000년대부터 출발이 아니야. 자, 북송시대가 나와요. 북송시대 봐봐. 960년부터 시작되지. 그러니까 10세기 후반이죠. 중반 지났으니까. 북송시대에는 높은 산이나 계곡을 유람하는 여행자들을 고정적으로 그렸는데 이때 거대한 산 사이를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모습이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 그럼 여기 체크해야지. 자, 북송시대 특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거대한 산 사이를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모습이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사용됐다는 게 이게 이제 북송시대의 특징이죠. 무엇의 점경인물의 현통. 점경인물의 특징. 산소 속 인물을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자, 한편은 전환이잖아. 다음 얘기할 거야. 남송시대에는 다행히 옆에 IM 숫자가 적혀 있어가지고 뽀야 편하다 그러지. 남송시대는 12세기부터 13세기네. 보니까 인물의 이목구비를 생략하고 생동감을 증대하는 간략하게 표현한 기법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사실성은 다소 떨어뜨리지만 작품 전체의 생동감을 증대하는 효과를 주었다. 여기서부터 구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데? 남송시대의 특징이야. 얘는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그리잖아요. 사람 얼굴을 집중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생략하지만 작품 전체의 그 생동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에 좀 더 효과를 주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림 방식들은 명나라 시대에 들어와 다음 시대로 또 가잖아.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추어 감상자에게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명나라 시대의 특징인 거죠. 그 다음 뭐가 나와? 예를 들어가 나오죠. 자, 어떤 예시인지 보자. 승려나 도사가 등장하면 종교적 분위기를 띠며 홀로 낚시하는 어부가 등장하면 소박한 삶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여기는 예시로 묶었지만 생각보다 좀 중요한 부분이 게 어디의 예시야? 해석 방향의 예시야. 해석 방향.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을 우리가 자유롭게 보는 게 아니다. 그림을 누가 그려놨어, 명나라 시대 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스님 나온다. 하면은 종교적 분위기의 그림인 거야. 그걸 의도한 거야. 그린 사람. 그 다음에 혼자서 낚시하는 어부가 나와. 그러면은 네? 라고 전형적인 형태의 인물이 나와. 사람, 그냥 사람만 봐도 그 작품의 주제를 알 수 있는. 이게 해석의 방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아까 봤던 자 10세기 후반에서 이게 10세기 후반 여기잖아. 다음에 남송시대로 가. 남송시대에서 명나라 시대로 가는. 그래서 통시적 구성이라고 하는 시대에 따른 특징이 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송, 남송, 명나라 이어지는. 너무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이 통시적 구성은 좀 보기가 간편하다라는 거지. 너네가 그 문제를 풀 때 혼자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좋다. 시대에 따라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2문단의 얘기였고 3문단 가보자. 이러한 점경인물의 전통은 조선의 산수화에도 수용되었다. 자, 이 앞에 누구 어디 얘기했어? 중국 얘기였어. 근데 그 다음 뭐가 나와? 조선의 산수화로 지금 옮겨온 겁니다. 중국에서 조선으로 이동한 거야, 지금. 자, 그럼 조선이 어떠는지 좀 보자. 이는 조선 전기의 48경도와 같은 산수화가 송나라 시대의 소상팔경도의 인물상을 그대로 반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이 48경도와 같은 산수화는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예.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산수화 속 점경 인물의 표현에도 조선만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 나 여기도 똑같이 있지. 뭐가 났어? 조선 전기에는 송나라 걸 그대로 베꼈대. 티가 나요. 바로 베낀 게.
근데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면 어때? 정경인물 표현에도 조선만의 특징, 우리만의 특징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흐름이 보인다는 거.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 그럼 자, 조선 후기의 특징이 바로 밑에 나오겠죠. 조선 전기의 화풍과 달리 대조를 쓰겠다는 거고, 조선 후기의 화가들은 현장의 경험과 화가의 반응을 그림에 생생하게 담아내는 예술을 추구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필요했다. 자, 이게 특징이죠, 특징.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위해서 이 사실적 묘사가 필요했대요. 뭘 하기 위해서? 현장의 경험과 화가의 반응을 그림에 생생하게 담아내는 예술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목적. 그럼 목적은 일, 원이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생생한 묘사를 사용했다는 거니까 이게 인거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되겠지. 회화의 소재가 되는 장소뿐만 아니라 건물, 의관, 제도, 풍속 등을 조선의 것으로 표현했답니다. 오, 또 플러스. 점경인물의 대상도 유형화된 인물은 물론 마부나 가마꾼, 시종 등에까지 확대하여 표현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의 특징인데 조선 후기의 특징이에요. 조선 후기의 특징. 특징 알겠습니다. 얘는 1번, 2번인데 어디의 특징? 조선 후기의 특징. 왜 이렇게 적냐? 위에도 시대에 따라서 적었는데 밑에도 시대에 따라 적으면은 정리가 편할 것 같으니까 조선 후기의 특징이 무엇이냐? 1번, 2번도 있다. 라는 거지. 이전까지의 산수와 가보자 하는 중국의 산수를 모방하여 그린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전까지라는 게 조선 전기겠지. 조선 전기를 손가락과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안 나왔어 우리가 중국 안 나왔잖아. 조선에 사는데. 하지만 그걸 따라 그렸어요. 모방해서 그린 것이었다면 조선 후기의 산수화는 조선의 산천과 생활상을 그린 진경산수화나 풍속화로 발전을 했답니다. 남의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것을 그리는 쪽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위에 나오는 그거야. 사실적 묘사가 결국 필요하니까 안 가본 데를 상상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그리는 게 훨씬 사실적인 거 아니야. 생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 특징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같아요 잘 정리만 하면 시대수사로 정리만 하면 문제 푸는데 그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럼 넘어가서 같이 좀 보자. 자, 위키네디언과 1차 자는 것의 내용 읽지 문제 또 나왔다. 보자. 동양산소의 주된 소재는 자연물이다. 동양산소화를 처음에 소개했어야 되니까 어디에 있겠어? 1분단에 있겠지. 동양산소의 소재는 자연물이랍니다. 그럼 이것도 1분단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 남성시대에는 인물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기법이 유행하였다. 괜히 우리가 적은 게 아니라 열심히. 자, 남성시대의 특징 바로 옆에 있는 뭐로 돼 있어? 거대한 사사를 여행하며 자연과 불검은 인간의 모습이 중요한 구성 요소였답니다. 그럼 보자. 인물을 간략하게 했어. 또 어디 있냐? 아, 여기. 로고를 생각하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기법. 그럼 이것도 이 문단에서 할 수 있죠. 자, 또 3번. 명나라 시대의 점령인물은 감상작의 특정 의미로 해석되었다. 명나라 시대 또 찾았으니까 옆으로 넘어가야지.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춰 감상작의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즉, 어떤 인물이 나오면 고정적인 의미가 됐다는 거야. 특정 의미라는 게 바로 그 얘기죠. 이것도 2번 문단에서 할 수 있다. 다음 4번. 점경인물은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을 작고 건강하게 묘사한 것이다. 저건 점경인물의 정의잖아. 어떻게 써? 첫 번째 문단에 있겠죠.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을 그리는데 작게 그렸대. 사람을 자연 풍경보다 작게. 문제 5번. 조선 전기의 산수화는 중국 산수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찾았듯이 조선 전기가 됐다고 베꼈다고 손가락 그대로 베꼈어.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3번 문단에서 봤을 때 틀렸다는 거죠.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림 자료가 나오는 걸 잘 봐야 돼. 이게 메인 문제지.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1, 2, 3 하나의 그 그림에서 있는 요소들이 쭉 나오잖아. 사람을 되게 봐봐 여기 크지 그림이 큰데 사람은 되게 작잖아. 이게 바로 점경인물이라는 거야. 점경인물 특징 자체가 되게 작다는 거야. 좀 보자. 1711년 제작된 경제정선의 직경산과는 사실적인 묘사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앞에 내용을 보면 좋은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 이건 뭔가 정석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1711년 딱 봤지. 우리가 조선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 기억나? 옛날에 양반전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양반전에 보면은 전쟁이 두 번 나오죠. 두 번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가 조선 후기로 넘어간다고 돼 있어. 신분제가 막 흔들리면서. 조선 때 전쟁 뭐 있어? 유명한 거. 첫 번째 전쟁. 일본이 쳐들어온 거 뭐야? 그 임진왜란. 그리고 청나라 쳐들어온 거 병자호란. 그 두 번을 겪고 나면 조선 후기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어디가 그거냐? 임진왜란이 일단 그 시작점이란 말이야. 근데 임진왜란이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외우면 좋겠지만 1592년이야. 그렇다는 것. 1711년은 조선 전기야,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라는 걸 바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소소한 팁 정도를 외우고 있으면은 바로 조선 후기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조선 후기 그림이구나. 그럼 우리 몇 문단을 봐야 돼? 4문단 내용을 봐야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 좀 천천히 보자고. 자, 그림 풍합 독첩 중 백천교에는 시냇물 주변의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거나 그게 뭔데? 여기 1번인데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서 감상하는 거. 그 다음에 둘러보는 사례들이 자그마하게 그려졌다. 그림의 왼쪽에는 어깨에는 가마를 땅에 놓고 휴식을 취하는 가마꾼들이 그려져 있으며 여기 보시면 이게 가마입니다. 여기 이 가마를 내려놓는 거야. 가마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네 명이서 드는 거 있잖아. 혹은 두 명이서 드는 거 앞뒤로 그거 내려놓고 쉬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백천교까지 이동하는 데 사용된 네 마리의 말들 하나 둘셋 네 마리 여기인데 이를 관리하는 마부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 양반뿐만 아니라 말을 관리해주는 사람, 가마꾼, 가마를 끄는 사람, 드는 사람까지 나온다는 내용이었어. 그럼 자 문제를 보자. 1번 바위에서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을 표현한 것이겠군. 그렇지. 왜? 애초에 점경인물이라는 게 뭔데? 자연과 교감하는 거예요. 경치를 보면서. 근데 여기 점경인물이 나왔다는 건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 표현이 맞죠? 그렇자 얘는 아니고 남자 2번 경관을 둘러보는 사대부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그림의 생동감을 증대한대요. 그럼 보자. 지금 조선 후기라는 거 있으니까 4번 문단을 봐야겠지. 조선 후기 어떤지. 대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조선의 걸로 표현했대. 그리고 마부나 가마꾼 시종 등계까지 확대해서 표현했대. 이건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어디서? 아까 보기에서. 자, 가마꾼 나왔고 마부도 나왔어. 단순히 사대부들만 나온 게 아니란 거야. 양만 중심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동감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근데 보면은 섬세하게 표현할 그림의 생동감을 준대. 섬세, 생동감. 이 얘기는 어디 나왔을까? 앞에 단 얘기를 봐야겠죠. 어딘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말을 섞어놨어. 봐봐봐. 여기 남동시대. 이목구비를 생략했대. 그럼 섬세하게 그린 거야? 인물을 섬세하게 그린 거 아니지? 누구 이거 생각해버리니까 간단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작품 전체의 생동감은 높은데 그럼 두 개가 부딪히는 거잖아 지금. 이목구비 인물을 생각해야지 생동감이 늘어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뒤에는
모습을 상상할 편에 생각하면 지금 되니까 이건 우리 부딪히네. 그리고 심지어 남송시대라는 거예요. 남송시대를 시대 특징을 참고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나머지 것도 봐보자. 자, 마부나 가마꾼을 표현한 것은 점경인물의 대상이 유형화된 인물에서 확대된 것이군. 이거 내용 이해돼? 3번. 유형화된 인물이 무슨 얘기야? 유형이 뭔데? 우리가 푸는 거 있잖아. 문제 유형이 뭔데요? 우리가 예술 시간에 뭐라고 했어? 여기는 음악하고 뭐 조각하고 다 있고 그다음에 시대별로 된대. 그런 게 자주 나오는데 이게 유형이잖아. 유형화된 인물 뭐겠어? 아까 그거 어부가 혼자 낚시하고 있으면 소박한 삶이야. 스님이 나오면은 종교적인 색채야. 이거예요. 이게 유형화된 인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단순 사대부야. 자연을 즐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마부나 가마꾼 같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거나 주변 인물들까지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확대된 게 확대되죠. 넓어진 거니까. 그래서 4번. 전체 그림에 비해 사람을 작게 그림으로써 사람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 아, 그렇죠. 이게 전개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이 일부를 작게 그렸고 자연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동하는 데 사용된 네마리 말들까지 그린 것은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조선 후기 진경산소의 특징. 조선 후기라고 우리가 이미 알았으니까 사실적으로 그린 거 맞다.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괜찮지? 문제는 2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그림 문제 나오는 걸 잘 풀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자,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